며느리 주제에 상주 행세는 하지 마라. 딸깍. 장례식장 복도에서 빨간 목줄 은방울이 울린 순간 흰 모든 게 바뀔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흰 국화와 조물록 사이로 낡은 봉투가 상 위에 툭 떨어지고 시어머니 김순자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부의금 정리부터 하자고 속삭이는 목소리와 남의 집안일에 끼지 말라는 독한 말들이 공중에 떠돕니다. 그러나 봉투 안의 글씨는 이미 오래전 만년필먹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붉은 실로 꿰맨 그 봉합이 풀리기 시작할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진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죠. 그 순간 해피가 상 위로 뛰어올라 봉투를 더 가까이 밀었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해피가 봉투를 밀어낸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상 위로 쏠렸고 김순자의 입술이 차갑게 굳어졌죠. 며느리 주제에 상주 행세는 하지 마라. 김순자의 첫 마디가 장례식장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을 멈춰 세웠어요. 이수진은 손에 들고 있던 흰 국화를 꼭 쥐었습니다. 꽃잎이 살짝 구겨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진 순간이었죠. 박진호가 부의금 봉투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 정리부터 해야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는 아내인 이수진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한 사람 취급하듯 그의 시선은 부의금과 조문록 사이만 오갔습니다. 이수진은 묵묵히 국화를 정돈했어요. 하얀 꽃잎 하나하나를 바로 세우며 아버지께서 좋아하셨던 국화향을 가만히 맡았죠. 복도 끝에서는 은방울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딸깍, 딸깍. 해피가 목줄을 흔들 때마다 나는 소리였어요. 그 소리만이 이수진에게는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해피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매일 저녁 산책을 함께 다니셨는지 떠올리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조물록 한켠에 검은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사용하시던 그 만년필이었죠. 이수진은 그 만년필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쓰려고 하셨던 그 손을 기억했거든요. 수진아, 내가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다. 병상에서 아버지가 하신 마지막 말씀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수진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김순자는 그 옆에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진실했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는 조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분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입에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말들이 나왔지만 시선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 재산이 꽤 될 텐데 단독주택만 해도 몇십억은 나오겠어.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국화꽃 향기 사이로 섞여들었어요. 이수진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채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부터 시작하다니요. 김순자가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이수진에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수진이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려 할 때마다 찬 시선을 보냈죠. 마치 내가 여기서 뭘 하냐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해피는 상 근처를 맴돌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평소 아버지 곁에 있던 자리였거든요. 강아지도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는 듯 상 위의 영정 사진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다가와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유족분들께서는 내일 발인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해서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박진호가 장례 지도사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마치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는 듯이 말이죠. 이수진은 국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20해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남의 사람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고요.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이수진을 챙겨주셨는데 이제는 정말 외로웠습니다. 은방울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요. 딸깍 딸깍. 해피가 이수진 쪽으로 다가오더니 상 위에 놓인 봉투를 코로 킁킁 냄새 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수진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해피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조문객 중 한 분이 봉투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봉투. 저건 뭡니까? 조문객의 질문이 장례식장 안을 흘러다니자 모든 시선이 상 위의 봉투로 쏠렸습니다. 붉은 실로 꿰맨 낡은 봉투가 흰 국화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어요. 박진호가 성큼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부의금 봉투겠죠. 정리해야겠네요. 그런데 김순자가 봉투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이건 부의금 봉투가 아닌데?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습니다. 대신 붉은 실로 정성스럽게 꿰맨 흔적만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소중한 것을 보관하려고 단단히 봉한 듯한 모습이었죠. 박진호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재산 분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런 건 제가 정리하죠. 그의 목소리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호적과 인감 이야기를 꺼내면서 마치 모든 절차를 혼자 처리하겠다는 듯 굴었습니다. 이수진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결혼한 지 20해가 넘었는데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자신은 철저히 배제당하고 있었거든요. 김순자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은 빠져. 이건 우리 박씨 집안일이야. 그 말을 들은 조문객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고 누군가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수진은 그 시선들 속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유언장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유언장? 박진호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버지께서 그런 걸 남기실 분이 아니에요. 평생 그런 거 안 믿으셨거든요. 김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 싫어하셨어. 유언 따위는 없다고 봐야지. 두 사람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조문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듯한 이야기였거든요. 박철수는 평생 검소하고 조용히 사셨던 분이라 복잡한 법적 절차를 밟으실 분 같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수진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서재에서 뭔가를 계속 쓰고 계셨던 기억이 났거든요.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고 책상에 앉아 계셨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버지, 뭘 그렇게 쓰고 계세요? 한 번은 이수진이 차를 가져다 드리며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만년필을 잠깐 멈추고 이수진을 바라보셨어요. 수진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그때의 아버지 눈빛이 왠지 의미심장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이수진은 침묵으로 버텼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뭔가를 말하면 더 큰 갈등만 생길 것 같았거든요. 대신 조물록 옆에 놓인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그 만년필 자국이 유난히 진하게 보였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을 주어 글을 쓰셨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요. 박진호가 봉투를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정리하고. 그런데 그 순간
해피가 갑자기 꼬리를 세우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평상시라면 온순한 강아지가 낑낑거리며 봉투를 지키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해피야, 왜 그래? 이수진이 강아지를 달래려 했지만 해피는 계속 봉투 주변에서 맴돌았어요. 김순자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걔까지 사람 일에 끼어들래. 누가 좀 치워. 조문객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을 그리워하나 봐요. 불쌍해라. 하지만 김순자와 박진호는 해피의 행동을 그저 방해로만 여겼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재산 분배에만 쏠려 있었거든요. 이수진은 해피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해피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산책을 다니시고 해피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하기도 하셨어요. 우리 해피가 제일 똑똑해. 아버지께서 해피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해피는 꼬리를 흔들며 아버지 무릎에 턱을 기대곤 했어요. 박진호가 다시 봉투에 손을 뻗으려 하자 해피가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목줄에 은방울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흔들렸어요. 이상하네. 평소 해피가 이런 아이가 아닌데. 이수진이 중얼거렸습니다. 조문객들도 하나둘 해피의 이상한 행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아지가 뭔가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김순자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걔 때문에 일이 안 되네. 누가 좀 데려가. 하지만 해피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봉투 더 가까이 다가가서 킁킁 냄새를 맡았습니다. 마치 그 안에 익숙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요. 이수진은 해피의 행동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봉투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시아버지께서 마지막까지 서재에서 뭔가를 쓰고 계셨던 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은방울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은방울 소리가 또렷해지면서 장례식장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쪽 친척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김순자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 박진호의 사촌들까지 하나씩 나타나더니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복잡해졌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김순자의 둘째 형님이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진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더니 바로 김순자와 귀띔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걱정 마. 진호가 알아서 다 처리할 거야. 친척들 사이에서 편과 적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자를 지지하는 쪽과 중립을 지키려는 쪽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수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며느리는 밖에 서 있어. 안쪽은 가족끼리만. 박진호의 큰 고모가 이수진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마치 하인을 부리듯이 말이에요. 이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말대꾸라도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조문객 응대만 해. 그것도 할 줄 알지? 김순자의 시누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본 예린이 화를 냈습니다.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해요? 엄마도 가족인데. 11살 손녀의 당당한 목소리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민망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애가 어른 일에 끼어들면 안 되지. 예린아, 너도 밖에 나가서 엄마랑 있어. 예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곁으로 갔습니다. 이수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예린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모녀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수진은 예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예린아.
할아버지께서 보고 계실 거야. 엄마, 왜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심하게 해요? 예린의 물음에 이수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어린 딸에게 어른들의 탐욕과 편견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해피가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모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차분한 모습으로 예린의 무릎에 턱을 기댔어요. 해피야, 너도 속상하구나. 예린이 해피를 쓰다듬자 강아지는 잠시 안정을 찾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끔씩 장례식장 안을 들여다보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안에서는 친척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박 형님 재산이 얼마나 될까? 단독주택만 해도 시세가 20억은 넘을걸? 예금도 꽤 있을 텐데. 재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수지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 계산부터 하고 있다니요. 박진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서류부터 정리해야겠어요. 진명에 이전하고 통장 정리하고. 그래, 빨리빨리 해야지. 세금 문제도 있으니까. 김순자도 동조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해피는 상 가까이에 자리를 틀고 꼬리를 흔들며 봉투를 응시했어요. 그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는데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지키고 있다는 듯 했거든요. 저 강아지가 왜 저러지? 친척 중 한 명이 해피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평소 온순하던 해피가 계속 봉투 주변을 지키고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그냥 주인 그리워서 그런 거겠지. 강아지도 슬픔을 아나 봐. 하지만 해피의 행동은 단순한 그리움과는 달라 보였어요. 더 절박하고 뭔가 알리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봉투의 붉은 실 매듭이 살짝 풀려가고 있었어요. 해피가 자꾸 봉투 가까이 다가가면서 코로 킁킁거릴 때마다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고 있었던 거죠. 이수지는 벤치에서 일어나 장례식장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진이는 애초에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법적으로도 상속 순위가 뒤잖아. 김순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해 넘게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니요. 엄마가 맞아요. 우리끼리 처리하는 게 좋겠어요. 박진호도 아내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모습이었어요.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이제는 남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린이 엄마 옆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안 그러셨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이수진을 진짜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명절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제일 고생한다고 하시며 용돈도 따로 챙겨주셨고 아플 때는 병원까지 직접 모시고 가기도 했어요. 해피가 갑자기 상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앞발로 봉투를 더 가까이 밀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그 모습을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게가 뭘 하는 거야? 봉투를 자꾸 건드리네. 해피의 행동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리려는 듯이 말이죠. 봉투가 사각 소리를 내며 상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봉투가 사각 소리를 내며 상 위에서 미끄러지자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김순자가 재빨리 손을 뻗어 봉투를 낚아채려 했어요. 내가 확인해 볼게. 김순자의 손이 봉투에 닿으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확성기에서 갑자기 알림이 울려 퍼졌어요. 유가족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발인 관련 서류 확인을 위해 사무실로. 확성기 소리가 겹치면서
순간 혼란이 커졌습니다. 김순자는 손을 멈췄고 친척들은 서로 무슨 말인지 못 들었다며 웅성거렸어요. 그 틈에 해피가 다시 봉투 가까이 다가가 킁킁거렸습니다. 박진호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도 없는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뭘 그러세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의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혹시 모르잖아. 박진호의 작은 고모였어요. 그 말에 김순자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뭘 확인해?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남길 분이 아니라니까. 하지만 작은 고모는 계속 주장했어요. 그래도 법무사라도 불러서 제대로 확인해 보자.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파. 법무사 이야기가 나오자 박진호와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만약 정말 중요한 서류라면 전문가가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들 마음대로 처리하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이수진은 밖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 시아버지께서 뭔가 중요한 것을 남겨두셨던 건 아닐까요? 예린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뭔가 써두신 것 같은데요. 전에 할아버지 서재에서 뭔가 계속 쓰고 계시던 거 봤거든요. 이수진도 그 기억이 났어요. 시아버지께서 마지막 몇 달 동안 서재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늘어났었거든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듯 했는데 물어봐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만 하셨어요. 그때 해피가 봉투를 이수진 앞으로 툭 떨어뜨렸습니다. 마치 일부러 가져다 주는 것처럼요. 이수진은 깜짝 놀라서 봉투를 바라봤어요. 붉은 실로 꿰맨 매듭이 한쪽으로 풀려 있었습니다. 해피야, 이걸 왜? 이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만져보니 뭔가 두꺼운 종이가 여러 장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유의 만년필먹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안에서 김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가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친척들이 모두 이수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은 봉투를 꼭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박진호가 성큼 나와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게 뭐야? 나한테 줘봐.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색이 있었어요. 이수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이 봉투를 지켜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건 해피가 가져다 준 거예요. 걔가 가져다 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김순자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거 당장 내놔. 내가 가질 게 아니야. 이수진은 더욱 당황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모두 자신을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친척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린이 엄마 앞에 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해피가 가져다 준 거라고요. 애가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김순자가 예린을 밀치려 하자 이수진이 딸을 보호하며 말했습니다. 예린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왜 애한테 화를 내세요? 그럼 내가 설명해봐. 그 봉투가 뭔지. 이수진은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몰라요. 정말 해피가 갖고 온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박진호가 비웃었습니다. 걔가 봉투를 갖고 온다고? 누가 그런 말을 믿겠어? 친척들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강아지가 봉투를 가져다 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해피는 계속 이수진 곁에 서서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잘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김순자가 점점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혹시 집안의 중요한 서류일 수도 있잖아.
그럼 같이 확인해요. 저 혼자 열어보지 말고. 이수진의 제안에 박진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뭔데 같이 확인해? 우리 집안 일에 내가 끼어들 필요 없어. 그때 장례식장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전화기로 그리고 다시 이수진의 손으로 꽂혔습니다. 봉투를 든 이수진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친척 중 한 명이 전화를 받으러 들어갔고 잠깐의 정적이 흘렀어요. 그 순간 해피가 다시 이수진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강아지의 눈빛이 유독 진지해 보였어요. 김순자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수진아,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 봉투 당장 내놔. 안 그러면 정말 가만 안 둘 거야. 이수진은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봉투를 넘겨줘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지켜야 하나. 시아버지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남겨두셨다면 함부로 넘겨줘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예린이 엄마의 다른 손을 잡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전화벨이 울렸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수진의 손으로 꽂혔습니다. 전화벨이 멈춘 후 찾아온 정적 속에서 김순자의 참을성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이수진에게서 봉투를 빼앗기 위해 거칠게 손을 뻗었어요. 내가 열겠다. 김순자가 봉투를 잡아당기는 순간 이수진도 놓지 않으려고 힘을 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당기는 바람에 봉투가 찢어지면서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아! 이수진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년필로 쓰인 글씨들이 바닥에 펼쳐져 있었고 일부는 먹이 번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박진호가 서류를 주워들며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글씨도 번져서 제대로 안 보이네. 친척들이 하나둘 서류를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어요. 김순자가 한 장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뭘 그러겠다는 거야? 먹 번진 종이 쪽지 가지고. 친척들의 조롱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위조 아냐? 글씨가 너무 이상한데? 상주 자리 탐내려고 이런 걸 만들어 온 거 아니야? 20년 넘게 며느리 노릇하더니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하네. 이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친척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라요. 해피가 가져다 준 거라고요. 이수진의 설명에 친척들은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걔가 서류를 가져다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황당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재산을 차지하려는 거야? 김순자가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런 가짜 서류 만들어서 우리를 속이려고? 정말 뻔뻔하네. 이수진은 그제야 눈물을 삼켰어요. 20회 넘게 이 집안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한다니요. 가슴이 막혀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그만하세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11살 딸의 절규에도 어른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거세게 이수진을 몰아세웠습니다. 애까지 가르쳐서 거짓말하게 만들었네. 이런 교육을 시키면서 어떻게 엄마 노릇을 한다는 거야? 예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를 욕하는 어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수진은 딸을 안으며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눈물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박진호가 서류들을 다시 주워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했다니. 정말 실망이야. 남편마저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에 이수진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결혼할 때는 평생 함께하자고 했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남처럼 대하고 있었거든요. 김순자의 형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네. 며느리가 이럴 줄이야.
평소에도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너무 조용하더라니까. 친척들의 비난이 계속 쏟아졌어요. 이수진은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와 편견으로 뒤틀려 있었거든요. 해피만은 이수진 곁을 지키며 슬픈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강아지도 상황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내리고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 다 버려. 쓸모없는 것들. 박진호가 서류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넣으려 하자 예린이 달려가서 막았어요. 안 돼요. 할아버지께서 쓰신 것 같은데. 애가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김순자가 예린을 밀어내려 하자 이수진이 딸을 보호했습니다. 예린이한테 손대지 마세요. 그럼 내가 이 상황을 정리해. 왜 이런 가짜 서류를 만들어 왔는지 설명해. 이수진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뭘 설명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재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며느리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 중에서 만년필먹이 번진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시아버지의 필체처럼 보였지만 번져서 정확히 읽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말 아버지 글씨 같은데. 이수진이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친척들은 이미 관심을 잃었고 다시 재산 분배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원래대로 진행하자. 맞아. 쓸데없는 시간 낭비했네. 김순자가 이수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우리 가족의 명예에 먹칠하는 일이야. 이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린만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리면서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봤어요. 낯선 남자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철수 선생님의 장례식장이 맞나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는데요. 어떻게 오셨는지. 검은 코트의 남자가 명함을 꺼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변호사 최민호라고 합니다. 박철수 선생님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로 왔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왜 갑자기 변호사가 나타난 걸까요? 그때 장례식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변호사라고 했나? 왜 갑자기 변호사가? 최민호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과는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중요한 업무를 의뢰받았었어요. 김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업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의뢰한 적 없는데요. 박철수 선생님께서 직접 의뢰하신 일입니다. 공증 절차 관련해서 말이에요. 공증이라는 말에 박진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순자도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공증은 법적 효력이 있는 중요한 절차였거든요. 공증이 뭔가요?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김순자가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최민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철수 선생이 아프기 전에 저에게 공증 절차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는 USB 하나를 꺼내더니 장례식장 스피커에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USB가 뭐가 들어있는 거야? 설마 녹음이라도 해뒀나? 최민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가 곧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였어요. 이 말을 듣고 있다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고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는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살았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박철수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남이 아니다. 내가 본 진짜 가족이다. 그 말을 들은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녹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이는 20해 넘게 우리 집안을 위해 헌신했다. 명절마다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고 내가 아플 때도 밤새 간병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진이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았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진호도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특히 순자야, 너는 수진이에게 너무 냉정했다.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르겠나? 시어머니를 직접 언급하는 내용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어요. 김순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진호야, 너도 마찬가지다. 아내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했어. 박진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버지의 질책이 뼈에 사무쳤거든요. 최민호 변호사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모으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바로 박철수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번진 글씨 사이로 만년필 서명과 빨간 인주 도장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비록 먹이 일부 번지긴 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도장은 박철수 선생님의 시린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서명도 필적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어요. 최민호 변호사의 설명에 친척들이 술렁였어요. 진짜 유언장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아버지께서 쓰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공증까지 완료된 정식 유언장입니다. 이수진은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시아버지께서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해두셨다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피가 이수진 곁으로 와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잘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이제야 해피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지시로 유언장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해피야, 고마워. 이수진이 강아지를 쓰다듬자 해피는 더욱 기뻐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녹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수진이가 가장 우리 집안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이다. 박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어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고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우리를 돌봤다. 그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다. 이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감동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계셨다니요. 최민호 변호사가 유언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유언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척들이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변호사의 입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려는 순간 김순자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모든 시선이 김순자에게 쏠렸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최민호 변호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우시면 법원에서 확인받으셔도 됩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으려는 순간 김순자가 의자를 밀치고 일어섭니다. 그 모습에 장례식장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최민호 변호사는 침착하게 유언장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박철수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변호사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 서울시 강남구 소재 단독주택과 예금 및 적금 전체 총 20억 규모를 며느리 이수진에게 단독 상속한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어요. 뭐라고요? 박진호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20억이라는 거액, 그것도 단독 상속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김순자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럴 리가. 박진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속이 한순간에 뒤바뀐 거였거든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20억을 며느리에게 단독 상속이라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진짜 박철수 씨가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 이수진은 현실감이 없었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런 큰 선물을 남겨주셨다니요. 최민호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첫 번째 조항입니다. 손녀 박예린의 학업과 진로는 이수진의 판단을 따른다.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예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미래까지 생각해 주셨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어요. 상속 후 첫 제사까지 이수진에게 서운했던 말들에 대한 공개 사과를 한다. 김순자와 박진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공개 사과라니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친척들도 놀라워했습니다. 공개 사과까지 시키시다니. 박철수 씨가 얼마나 며느리를 아끼셨는지 알겠네. 장례식장의 숙연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고인의 마지막 뜻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수진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어깨가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박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쓰신 게 맞나요? 최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답했어요. 공식 도장이 날인된 원본입니다. 그리고 공증 날짜를 보시면 박철수 선생님의 필체로 되어 있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시아버지의 도장과 서명이 있었습니다. 먹이 번진 부분도 있었지만 중요한 내용은 또렷하게 남아 있었어요. 해피의 음방울 소리가 멎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강아지도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이수진 곁에 앉아 있었어요. 김순자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동안 며느리를 무시하고 냉대했던 자신의 행동이 떠올랐어요. 시아버지께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박진호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아버지께서 왜 이런 결정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이었거든요. 친척들의 태도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구나. 정말 며느리 역할 잘했어.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는 친척들을 보며 이수진은 씁쓸했어요. 돈 앞에서 이렇게 쉽게 바뀌는 사람들의 마음이 서글펐거든요. 최민호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스피커에서 다시 고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우리 집안의 진짜 기둥이었어.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순자야, 진호야. 수진이에게 미안하다고 해라. 그래야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겠다. 김순자와 박진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예린이 이수진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엄마와 자신을 지켜주셨거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박철수 씨다운 결정이야.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아끼셨던 분이니까. 이수진은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해피가 꼬리를 흔들며 이수진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시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것처럼요.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박진호도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예린이 수진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습니다. 예린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내딛자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수진은 더 이상 구석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의 뜻을 받든 당당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이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유언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이 잃어버린 인간됨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숨죽이며 이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20해 넘게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김순자가 고개를 들어 이수진을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눈빛에서 원망보다는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그동안 제가 부족해서 실망시켜드린 점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이 집안을 사랑했습니다. 이수진의 말에 김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했던 냉정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박진호를 향해 이수진이 말했습니다. 진호 씨, 우리는 부부였습니다. 서로를 지켜주고 믿어줘야 할 사이였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박진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내의 조용한 질책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얼마나 소외시켰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최민호 변호사가 공개 사과에 대해 상기시켰습니다. 유언장의 두 번째 조항에 따라 공개 사과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어요. 수진아, 그동안 미안했다. 목소리가 낮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김순자에게는 큰 굴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이제야 알겠다. 이수진은 시어머니의 사과를 조용히 들었어요. 복수의 쾌감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박진호도 무릎을 꿇으며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남편으로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을 통해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거죠. 조문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수진이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의 마음씨에 조문객들이 감동했어요.
복수보다는 화해를 선택한 이수진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수진이 상속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는 박철수 장학기금으로 설립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셨거든요.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아버지의 뜻을 기리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무료 국어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글을 아름답게 쓰시는 분이셨으니까요. 예린이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엄마의 모습이 멋있었거든요. 조문객들이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야. 박철수 씨가 며느리를 잘 골라내셨네. 이런 며느리를 둔 게 복이었을 거야. 해피의 은방울이 고요히 흔들리다 멈춰섰어요. 강아지도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는 듯 차분해졌습니다. 김순자가 이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앞으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자. 이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진호도 아내의 다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진짜 부부로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최민호 변호사가 봉투에 붉은 실을 다시 단단히 묶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께서 진정 원하셨던 것이 이루어졌네요. 이수진이 시아버지께서 평생 사용하시던 만년필을 예린에게 건네줬어요. 예린아, 이건 할아버지의 유물이야. 내가 간직해라. 예린이 만년필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엄마, 저도 할아버지처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예린이는 할아버지의 피를 받았으니까. 모녀의 따뜻한 대화에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해피가 이수진 곁에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지막 사명을 완수한 기쁨을 표현하는 듯 했어요. 해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강아지를 쓰다듬는 이수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갈등과 대립 대신 화해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친척들도 진심으로 이수진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박철수 형님이 정말 현명한 결정을 하셨어. 이수진은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말이에요.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장례식장 밖에서 저녁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끝을 알리는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장례식장 밖 저녁 종소리가 번지는 사이 누군가 수진을 조용히 부릅니다. 저녁 종소리가 번지는 사이 수진을 조용히 부른 것은 최민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철수 선생이 마지막까지 지키려던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이수진은 변호사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셔서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철수 선생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아끼셨는지 아시겠죠? 이수진은 만년필을 예린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우리도 글로 누군가를 살리자. 할아버지처럼요. 예린이 만년필을 소중히 받아들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글로 전할게요. 장례식장 하늘이 맑게 개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어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해피의 빨간 목줄 은방울이 잔잔하게 흔들리며 평화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수진은 시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었거든요. 구독 버튼을 누르면 재물이 쌓이고 건강해지는 복이 찾아옵니다. 또 오늘 들으신 이 가슴 뻥 뚫리는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과 공유해 보세요. 오늘 하루가 훨씬 유쾌해질 거예요.